네, 이제 챕터 1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원칙 이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학문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이론입니다. 아직까지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아직 그 이슈화되거나 학문적 무르익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기 이제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어지고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그다음에 직장 내 왕따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아니에요. 관련 판례도 98년도 이제 뭐 서울대학교 우주교 사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뭐 판례 이거 하나 나온 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런 것들 있다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원칙.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연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자, 여기 보신 것처럼 느끼게 하거나, 누구 중심이에요? 느낌 받는 사람 중심이에요. 근로자가 사용자는, 아니, 사용자는 또는 상급자가 전혀 이제 어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느끼는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면 그 경우에는 성희롱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는 좀 문제가 돼요. 이게 성희롱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는 전 모르죠. 잘 모르겠지만 실무상 사회상으로는 굉장히 넓습니다. 성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질 가능 그 범위가 예민한 범위가 넓어요. 따라서 반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거지만 뭐 술자리에는 뭐 여성이 옆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성이 술을 따라야지 여직원이 술을 따라야지 뭐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논의되거든요. 많이 나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 뭐 성희롱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걸 원인으로 고용해서 불이익 주는 것 이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언동 굉장히 폭넓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자, 육체적, 뭐 만지는 거 이런 거 뭐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친하다고 해서 어깨 감싸 안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것이고요. 언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죠. 언어적으로 정말 그 성적인 음담 패설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시각적으로 여직원이 있는데 자기가 컴퓨터 모니터에 야한 사진 막 보고 있다든가 포르노 보고 있다든가 이런 거 포르노 보고 있다든가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들이 즉 이런 일반인들은 평균적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 느낄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 표현 행위 위법성 여부는 성적 동기나 의도 유무 등 주체적 사정을 종합합니다.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는 것이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표현 행위로 인해서 인격권 침해당했어요. 그런 사람이 정신적 고통입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성희롱 만약 당했다 그러면은 그분은요 불법행위 책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자, 성희롱 대학교 사례입니다. 자, 교수가 있는데요. 교수가 이 사례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판례집에도 제가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적어놨어요. 보면은 교수가 뭐 신체 접촉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음담 패설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주고 하니까 그 조교로 데리고 있던 그 조교 기간 되자마자 조교를 다시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교 입장에서는 내가 교수의 그러한 부당한 어떤 성적인 어떤 접촉을 거부하니까 이제 조교가 이제 다시 돼야 되는데 조교가 이제 더 이상 못 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그 교수의
성적 접촉에 대해서 불응한 대가로 내가 이제 조교에서 탈락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주장하면서 거기에서 나는 그런 성희롱으로 인해서 상처 입었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장은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내가 계속 조교로 이제 조교 근로자로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관계랑 관련은 있지만 이 자체 이 챕터 12에 나오는 이 성희롱 관련된 이 사례가 근로관계를 직접적 다루는 사례는 아닙니다. 근로관계에서 파생된 어떤 인격권 침해, 그 불법 행위를 다루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교수는요. 물론 교수가 아니라 교수의 변호인 대리인이 주장했겠지만 성희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이 있다. 자, 이런 조건적 성희롱은 뭐냐? 내가 대가를 어떤 대가를 노리고서 성희롱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형 성희롱이 있다. 이것은 그냥 환경 자체가 여직원 많은 데서 내가 포르노 보고 있다든가 이렇게 환경 자체가 성희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데 자, 이런 사항은 환경형 성희롱이기 때문에 불쾌감을 주어서 고통을 입었음을 원고와 직접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환경형 성희롱은요. 오히려 그 조건보다 입증이 더 어려워요. 그 환경이 일단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법관이 그 환경에 편입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냥 성희롱을 받아들일 환경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 환경인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요. 이 원고가 강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조건적 성희롱보다는요. 그러니까 이 원고 입장에서는 이거 환경형 성희롱 아니다. 이거 조건적 성희롱이다. 자꾸 나한테 접근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나 조교 채용 탈락시켜 버렸다. 조교 더 이상 이제 채용하지 않고 탈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조건적 성희롱이었다. 즉 교수가 이것이에요. 조건 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어떤 요구에 신체적 성적 접촉 요구에 응해주면 조건이죠. 응해주면 내년에도 또 조교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어떤 조건이 개입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고요. 고등법원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원심 고등법원에서는요. 교수가 승소했어요. 이 우조교라고 하는데 조교는 이제 이런 조교를 하지 않으면 장학금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장학금 혜택 못 받게 되면은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분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 조교가 탈락돼 버리니까 이런 이제 불법행위를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 있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합니다. 즉 교수가 패소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희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주된 취지는 조건적 성희롱, 환경형 성희롱 우리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프랑스에서는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거 모르겠다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런 상황이 그분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켰다고 한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희롱의 위법성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이긴 하나 이를 논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족한 것이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을 거부했던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이게 이제 조건적 성희롱이죠.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던 이게 이제 환경형 성희롱이죠. 이런 사정은 위자료 산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원심인 고등법원은 이게 좌우했죠. 그래서 조건적 성희롱, 환경형 성희롱을 구별하고 환경형 성희롱 같은 경우는 강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요구했고 즉 우조교에게. 근데 우조교가 뭐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증이 어려웠죠. 그래서 패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대법원이 깬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거는 위자료 할 때 참석하면 될 뿐이지 어찌되었든 그런 이제 신체 접촉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런 법적 규제가 있어요. 과태료 처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요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판례 거기서 이제 문제했던 것이고요. 형사 책임은 남녀고통법에 별도로 3천만 원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만약에 그 성희롱의 정도가 좀 더 세지면요, 이럴 때는 강제추행죄, 형사 범죄까지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희롱이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형사 문제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그 단계가 수위가 낮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치심을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사가 내 옆자리에서 포르노 보고 막 소리 크게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가 강제추행은 아니거든요. 강제추행은 어떤 압박, 억압하는 폭행, 협박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남녀고통법상의 성희롱 금지 규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하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이어 보겠습니다. 챕터 13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방안. 이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 한번 개관하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근기법상 실효성 확보, 즉 근기법에 어떤 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제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사법상 효력을 이제 인정해서 이거 뭡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근기법에 위반되면은 사업상 효력을 아예 부인해 버려요.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 부인해 버립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즉 이거는 근기법이 사법상의 어떤 유효 무효의 어떤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칙, 이거는 형벌이에요. 벌칙 적용된다는 거 봤죠? 3천만 원 이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벌칙입니다. 형사처벌 말하는 것이고요. 근로감독관 제도가 있어서 각 지방 노동청에 근로감독관님들이 계세요. 근로감독관님들이 임금 체불했을 경우에 또는 이런 수사도 합니다. 임금 체불 그 다음에 이따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근기법 위반 여부, 심지어는 부당노동행위 위반 여부 이런 것까지 이제 근로감독을 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근기법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근로감독관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님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님이시긴 될 것이지만 근로자들은 1차적으로 노무사님 찾아오기도 하지만 일단 바로 근로감독관한테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저 구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사용자한테 당신 빨리 임금 안 갚으면 지금 기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을 가해서 근로자 구제를 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상 사법상 효력 배웠습니다. 자, 근기법상 근로조건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즉 근로조건 기준이 근로계약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보다 미칠 경우, 하회할 경우에는 근기법 규정이 바로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죠. 근기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되고, 그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부 무효인 것이에요. 기준에 상회하는 기준까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걸 이제 보충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5조에 있다. 벌칙, 이게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죠. 자,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주체는 사용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벌칙할 때요, 그 회사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양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이 형벌은요 기본적으로 사람 개인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이 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까지도 같이 벌을 준단 말입니다. 물론 회사는 징역형은 줄 수가 없어요. 회사는 항상 벌금형만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감옥에 가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금형만 과한다. 근로감독관제도 근로조건 기준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한다. 각급
지방노동청에 배속되어 계십니다. 권한은 행정적 권한으로서 현장 조사, 그 다음에 뭐 장부 서류 제출 요구하고 신문하고 묻고 검진도 하고 이렇게 등등 하면서 구제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많은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행정적 권한이고, 사법적 권한, 이 부분은 그 근로감독관님들은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사해서요 직접 수사를 하세요. 근기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하십니다. 특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수사를 하셔가지고 검사에게 어떤 의견을 줍니다. 기소 의견 뭐 이런 등등. 보통 경찰이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무상 굉장히 강력하죠, 이런 분들. 자, 종래 여기 그 현장조사, 요게 옛날에 임검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요게 2017년 11월 달 법 바뀌면서 법 개정으로서 임검이 현장조사라는 것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점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근기법 제11조에 보면은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있어요. 이 적용 범위. 이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실무상으로는 사실 많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문제로 모의고사를 풀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기법의 적용 범위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별도의 업로드 자료를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제가 시험 그 봤던 그것이거든요. 그걸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 하나 풀어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런 형태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이고, 한번 요 사례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근기법 제11조부터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기법 제11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라고 해가지고, 해고 등 이런 어떤 근기법의 규정은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라서요, 반대 해석하면 뭡니까? 상시 5인 이상이 안 되는 사업장, 즉 4인 이하 사업장 또는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그 4인 이하의 사업장, 이런 곳에서는요 근기법이 적용이 안 돼요. 뭐 일부 규정이 적용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해고 같은 중요한 그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당해고를 다툴 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무사가 되셔서는 이거부터 따져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따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인지 아니면 그 미만인지 이것들을 따져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례 보실게요. A 회사의 사업장 배치 인원이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 표 같은 경우, 제가 2016년 기준 한 이유는요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을 따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건 한 개 이런 사건을 했었어요. 제가 심판할 때. 자, 갑은 근기법 23조 1항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 해고 규정이잖아요.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 가동 일수는 30일로 계산할 거. 이게 이제 편의점이었거든요. 편의점은 360을 다 가동하잖아요. 그죠?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이 편의점 사례였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편의점이었어요. 이 편의점 1개월 가동일수 30일로 계산해가지고 과연 이 사업장이 근기법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즉 근기법 23조 1항 해고 관련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 적용받는 것인지, 그다음에 서면 통보해야 되는 것인지, 이 23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은 절차 정당성과 또 내용의 정당성, 실질 정당성, 심지어는 양정의 정당성까지 따져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이걸 따져가지고 정당한 이유를 따져서,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특히나 절차 위반, 이런 근로자 해고할 때 뭐 인사위원회 같은 거 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해고한다든가, 또는 서면 통보 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건 부당해고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예시대학, 자, 문제가 이제 이렇게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사안의 쟁점. 사안에서 자, 여기 뭐 갑인데요. 여기 회사 A 회사의 근로자 갑이라고 봅시다. 갑이 금기법 23조 1항의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A 회사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것이 문제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금기법 이제 적용 범위 관련된 11조를 이제 써 주셔야 되죠. 원칙 금기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따라서 반대해서는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안 됨 이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그 다음에 사업장과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또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해고, 예고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법조문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원칙의 반대사상 4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23조 1항, 금기법 23조 1항 적용받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 사안의 경우 이렇게 금기법 23조 1항을 적용할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서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한번 산정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원칙은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 30일이었잖아요. 30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게 시행령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행령 7조의 2 제1항 요거 그대로 받아 쓰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자, 만약에 5인이 안 됐어요. 계산해 보니까 5인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을 보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는 반대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는 경우가 뭐냐? 해당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수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하더라도 즉 5인 미만이에요.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 파악했을 때 자,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 30일 중 2분의 1 미만 즉 30일 중 15일 미만이니까 14일이잖아. 14일 정도. 절반 미만이에요. 자,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5인이 안 되는 일수가 14일 이하라는 말입니다. 15일 미만이란 말이에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즉 금기법 적용 받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업장을 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보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 수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즉 5명이 넘는 사업장으로 판단이 됐어요. 근데 잘 보니까 여기는 전체 30일 중 한 14일 정도는 여기는 자 마찬가지로 여기 14일이 아니라 15일 이상 15일 이상이 오히려 반대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들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날에는 많이 고용했다가 어떤 날에는 조금 고용했다가 들락날락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법 적용 기준 미달한 5인 미만인 경우의 날짜가 전체 2분의 1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인 경우 이때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즉 금기법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여러분께서는 쭉 써주셔야 돼요. 써주신 다음에 우리 한번 사안의 경우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이게 뭔지 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례 문제 한번 딱 풀어보시면은 다 알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다 몰랐었어요. 복잡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뭐 여기에 대한 법리는 이 시행령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쭉 받아 쓰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풀이만 잘하시면 되거든요. 풀이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일단 1개월 가동일수 30일 동안 사용자가 근로한 연 인원은 128명이다.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각주 보시면 나옵니다. 17 곱하기 5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일 근무한 요 날짜가 17일이에요. 그러니까 17일 곱하기 5명 되는 겁니다. 플러스 3일 곱하기 그러니까 3일 3명 근무한 날이 몇 날이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5 그다음에 보니까 6, 7, 8, 9, 9일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13 곱하기 9가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3 곱하기 9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일 4명 고용한 날 4명 고용한 날이 몇 날이냐? 4 곱하기 하나, 둘, 셋, 넷이네요.
4명 고용한 그 날이, 그러니까 4 곱하기 4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 곱하기 4, 이게 128명이에요. 이 128을 자 뭘로 얼마로 나눈다고요? 보신 것처럼 이거를 가동 일수로 나눈 거, 30일로 나눈 것이에요. 자, 이렇게 128명을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니까 4.16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 안 되네요.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기서 끝내가지고 자, 아이고 쉽습니다. 그럼 각합니다. 왜? 법 적용 안 되기 때문에요. 근로기준법 위반을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이런 구제 신청은 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가동 일수 중에서 자, 법 적용 기준 미달한 일수, 아까 뭐예요? 5명을 미달한 일수가 며칠이냐? 3,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일. 자, 5명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한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 30일 중 13일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과반수 미만 정도, 즉 과반수 이상은 전부 5명 이상을 썼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역으로 해석하면요. 따라서 가동일수 중 법적용 기준 미달한 일수가 13일로서 전체 가동일수 30일의 2분의 1 미만이기 때문에 결국 자, 아까 보시는 것처럼 법적용 사업장을 보는 경우에 해당돼 가지고요. 결론적으로 자, 법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1응 근기법 223조 1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223조 1항 주장하면서 자, 여기 따라서 정당한 이유는 실체적 정당성,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절차적 정당성은 이제 주로 인사위원회 개최했는지 이런 것들 따져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여기는 문제가 223조 1항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물었긴 하지만 실무상에는 223조 1항뿐만 아니라 27조, 즉 서면 통보 의무, 해고 사유의 서면 통보 의무, 이 규정까지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적용 주장해서 만약에 이런 서면 통보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개최하지도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해고했을 경우 이것은 부당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